경주 동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수렴리는 대대로 동해에 기대어 성실하게 삶을 일궈온 전형적인 어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배들이 항구에 발이 묶여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궂은 날씨 탓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수렴리 사람들이 꼬박 3년을 기다려온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3년마다) 수렴리에서 열리는 동해안 별신굿. 무려 80여 년을 이어온 마을의 중요한 행사라는데요. 이 마을처럼 동해안 어촌에는 조업의 안전과 만선의 기쁨, 그리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풍어제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별신굿은 마을 단위의 굿이라는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은 각 마을마다 이 바다의 어민들로 이제 위해 가지고 이제 고기도 많이 잡고 잘 돼 달라고 그 동네가 안과 태평하고 잘 돼 달라고 그래 풍어제를 별신굿을 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역대 어른들 사실 해가 마을도 파악되고 우리 동네에 아무 바닥에 수련리는 가장 빈곤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보시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어민들 수업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거친 바다에서의 조업은 숱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어제는 어촌의 전통,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인구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군데 이상의 어떤 그런 굿하는 곳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한 80여 군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촌이 힘들어지면서 동해안 별신굿을 아예 못 여는 마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수렴리는 상황이 좋은 편이라 올해 큰 규모로 치성을 드리게 되는데요. 풍어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온 마을을 채웁니다. 어촌은 지금 바다의 고기도 옛날보다 풍성하지 않죠. 소득이 떨어지니까 어촌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풍어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 마을은 이것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전통적이고 또 마을에 발전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려가는 이거 향토 문화, 포항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정말 뿌리 깊은 향토 문화거든요.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사라져가고 그리고 그런 기반들이 없어지는 게 솔직히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저희들을 또 좀 더 노력을 내서 이러한 문화들을 지키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활기도, 문화도 예전 같지 않다는 우리의 어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2023년 기준 경상북도의 어업 인구는 4,500여 명으로 이는 10년 전보다 4천여 명이 줄었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만여 명 이상 감소한 겁니다. 농촌의 소멸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어촌의 소멸위기. 내일의 희망을 비는 우리 어민들의 뜨거운 기도에 동해는 어떤 해답을 들려줄까요? 더 없는 황금어장으로 풍성한 해산물을 아낌없이 내어주던 동해.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서 심상찮은 변화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주로 잡히던 어류들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건데요. 그 중에서도 명태가 가장 대표적 경우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한 해 2만 톤 넘게 잡히며 국민 생선이라고 불렸던 명태. 과도한 어획과 수온 상승으로 계속해 줄면서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동해에서 흔하디 흔하게 잡혔던 명태. 대체 그 많던 명태가 왜 사라진 걸까요? 그 설명을 듣기 위해 찾아간 곳은 동해안 명태가 사라진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서울대 조양기 교수 연구팀입니다. 조양기 교수 연구팀은 2022년 국제학술지 해양과학 프론티어스에 실린 논문에서 동해안 명태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해류의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동해안의 명태가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수온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성해서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과거 자료를 복원을 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80년대 후반에 명태의 산란지라고 알려진 원산만 부근의 수온이 2도씨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인 명태에게 큰 폭의 수온 상승은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연간 수만 톤에 이르던 동해안 명태 어획량이 1980년대 후반이 되면 급격히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태의 산란은 원산만에서 겨울철에 수온이 낮고 수심도 낮은 연안 지역에서 산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수온이 상승이 2도씨 이상 되면서 산란지에 적합한 지역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동해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명태. 동해안의 터줏대감인 오징어 역시 어획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동해는 한류성 어종이 살기 힘든 바다가 된 걸까요? 동해의 수온 변화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1968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6년간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은 1.44도씨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동해가 1.9도씨 상승해서 우리나라 해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온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의 수온 상승률은 지구의 평균보다 2~3배 높습니다. 반면 해양 생태계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동해의 기초 생산력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초 생산력이란 바다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해양 생물에 필요한 유기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해양 생태계에 있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게 됩니다. 동해 기초 생산력은 과거 약 30여 년 전에 비해서 현재 한 50%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수산 자원의 감소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바다의 수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00년까지 약 4.5도 정도 수온이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뜨거워진 수온과 약해진 기초 생산력, 동해의 해양 생태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바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러니 동해의 보물섬, 울릉도 바다의 안부도 확인해 봐야겠죠.
서남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쪽에서 흘러오는 난류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데 우리 동해만 유일하게 동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릉도 독도 주변이 그러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서부터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따뜻한 아열대 열대성 어류들 그리고 북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차가운 이런 한류성 어종들이 교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라고 불립니다.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난 해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독특한 환경을 가진 울릉도 바다는 한대성, 온대성, 그리고 열대성 어류가 모두 찾아오는 지구 해양의 축소판 같은 곳입니다. 다채로운 해양 생물들이 어우러진 건강하고 아름다운 울릉도 바다. 그런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울릉도 해역에 관한 예사롭지 않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울릉도 전 연안에 수중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과거에 2005년도에 여름철 한철에 대해서 울릉도 연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 약 50여 종이었었고요. 그 3배에 이르는 131종이 관찰됐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의 구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도상으로는 울릉도는 온대 지역에 해당하는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온대성보다는 열대나 아열대성, 흔히 말하는 난류성 어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되었습니다. 조사는 울릉도 해역에 직접 잠수해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3년에 걸쳐서 확인된 총 131종의 해양 생물 중 58% 이상이 열대성과 아열대성 어류였습니다. 이는 온대성 어류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열대성 어종인 파랑돔의 대거 출현. 파랑돔은 우리나라에서는 분포의 중심이 제주도에 있고요. 열대성인 대표적인 어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사를 시작했던 2021년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동해안 또는 동해 연안에 수온 상승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으로 선정된 파랑돔. 그런 파랑돔의 급증은 울릉도 바다의 뚜렷한 기후변화를 의미합니다. 열대어인 파랑돔이 살기 좋을 정도로 따뜻해진 울릉도 바다. 반대로 울릉도 주민들에게 든든한 산림 미천이 되어주던 오징어는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도 주변의 오징어 어획량이 작년 기준으로 약 40여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10,000톤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잡히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울릉도가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열대화가 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60, 70년대에는 우리가 바다의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표층 수온 20도씨 이상의 기간이 연중 한 70일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약 160일 정도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대화에 따라 가지고 울릉도에서의 오징어 어획량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에 나타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도시였다면 다들 잠들어 있을 새벽 2시. 영덕 강구항은 조음 나갈 채비가 한창인 어선들의 불빛으로 반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출항을 앞두고 만선을 기대하는 마음은 매 한 가지일 텐데요. 오늘의 동해는 어떤 고기를 내어줄까요? 이 배처럼 정치망 어업을 하면 특히나 계절을 타게 됩니다. 우리 정치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돌아서 오는 회유성 어종을 잡습니다. 지금은 소고등어, 그러고 정갱어라 그러는 메갈이라 그러는 정갱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힙니다. 영덕 강구항에서 약 1.6km를 달려 나오면 미리 설치해둔 정치망이 나옵니다. 이 바다를 지나던 회유성 어종들이 쳐둔 그물에 걸려드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 건데요. 여름의 끝자락인 8월 말의 영덕 바닷속엔 어떤 고기들이 손님으로 와 있을까요? 동해를 손바닥 보듯하며 살아온 최용주 선장도 최근엔 바다를 읽어내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참다랑어 새끼입니다. 아주 치어죠, 치어. 옛날에는 참치가 1년에 뭐 한두 번 잡혔어요. 요즘은 거의 동해안에 지배종이 돼버렸어요. 봄에도 잡히고 여름에도 잡히고 가을에도 잡히고 겨울에도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는 아열대성 어류인데요. 동해의 수온 상승으로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참치 어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최고급 어종인 참치가 많이 잡혀도 마냥 기쁜 일이 못 됩니다. (2022년) 여름 영덕 장사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수만 마리의 참치 사체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많은 참치들은 영덕 앞바다에서 정치망에 걸렸다가 버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물에 걸린 참치를 바다에 버린 걸까요? 바다에서 나는 요 생선은 우리 인류의 공동의 그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족을 보호하는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그게 따르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다랑어 참치를 이제 보호 어종으로 정해 가지고 쿼타를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최대 양을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뭐 부산의 선망 또는 뭐 저 울진 영덕에 이제 그 정치망에다가 놔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두 바다에 버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멸종 위기종인 참치는 어자원 보호 국제협약에 적용을 받는데요. 문제는 국가별 어획 할당량입니다. 기후변화로 동해안의 참치가 급증했지만 우리나라의 참치 쿼타량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연간 수만 톤의 참치를 그냥 버려야 하니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돈을 바다에 다 버린다. 나라가 협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그 나라가 물려줘야 된다. 우리나라 전체 참치 쿼터량은 해양수산부가 다시 어업별로 어획 한도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국내 참치 어획 한도의 대부분을 대형 선망에 배정하고 있어서 정치망 어업인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반인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먹는 양식입니다. 그게 인륜적으로도 안 되고 바다 일단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쿼터가 우리가 잡는 거에 비하면 아주 소량이라서 좀 애서 잡은 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 뭐 수산 정책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잘못된 어업 협상 때문에 지난 3개년 어획량 평균 또는 5개년 어획량 평균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기후변화는 그때는 몰랐죠. 2000대 초반에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참다랑어가 많이 잡힐지 몰랐다 이 말이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두 번째는 그 기후변화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 기구에서도 지금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동해의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이 잡히던 한대성 어류의 어획량은 급감하고 거의 잡히지 않던 참치는 흔해졌지만 잡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어업인들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가공 물고기를 바다에 버린다는 이 사실은 현실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고래처럼 판매를 즉각 허용하라! 그 코타를 늘리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국제 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배당된 코타를 더 늘리는 것.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배정할 때 이제 부산의 선망에 주던 것을 이제 영덕이나 울진에다가 더 배당하면 이제 되는 거죠. 특히 업 정책, 업 규제는 어민들이 자율주의로 수입 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율주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변경 또 기구도 설치하고 그죠. 근데 어민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어민들은 지금 이 혁명적인 그런 그 변화가 없으면은 업 앞으로 10년 안에 다 없어진다 해야죠. 어민들 다 지금 자포자기잖아요. 자포자기. 감책사업한테 서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감책사업 업 그만할 때 돈 좀 받고 업 그만두겠다잖아요. 서로 줄을 서 있어요 지금. 그만큼 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업 규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해양 생명의 보고인 동해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온은 크게 오르고 어족 자원은 줄고 조업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은 늘고 아무래도 동해가 위기를 맞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동해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동해안의 특화 품종을 대량 방류해 고갈돼가는 수산 자원을 회복시키고 어업인들의 고소득원인 어패류의 인공 종자 생산과 온난화에 대응하는 신품종의 양식 기술을 개발합니다. 즉, 동해의 경쟁력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특화된 어종을 종 보존하고 나아가 상업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해안의 대표적인 고급 가자미인 줄가자미를 지난 2019년 국내 최초 종자 생산에 성공하여 완전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왕전복 어미를 독도 해역에서 확보하여 이 어미를 활용한 인공종자 생산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4만 마리의 어린 왕전복을 방류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동해의 어자원 보존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묵묵하게 실험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또 하나의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민 생선이던 오징어가 사실상 고갈 위기를 맞으면서 동해안 어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반면 같은 종류인 한치는 어획량이 부쩍 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인공 부화에도 성공해 앞으로 오징어를 대신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치로 알려진 화살 꼴뚜기는 급감한 오징어의 대체 품종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한치의 인공 부화 성공은 그 도전의 첫걸음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오징어 어획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 오징어 체납기 하는 어선들이 지금 한치로 이제 어획을 하기 시작했고 살오징어의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한치의 산란 유도로 수정란을 확보했고 마침내 올해 3월 한치 수정란의 인공 부화까지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한치의 인공종자 생산 단계까지 가려면 유생의 먹이 연구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해양 생태계는 톱니바퀴처럼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이 한치 하나 한 종목만을 방류한다고 해서 수산 자원이 급격하게 좋아진다거나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한치 한 종뿐만 아니라 다른 어패류를 대량으로 매년 210만 마리씩 방류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자연은 조화로울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죠.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어패류 종자의 방류는 튼튼한 생태계를 만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도화새우 한 6개월 정도 키운 그 치어들을 바다에 방류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새우는 독도새우로 더 유명한데요. 닭새우로 불리는 가시배새우, 꽃새우로 불리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와 함께 독도새우 삼총사로 통합니다. 어린 도화새우를 방류할 장소는 울진의 왕돌초 해역입니다. 깊고 차가운 바다에서 서식하는 도화새우의 특성에 맞춰 선택한 장소인데요.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도새우류를 200만 마리 이상 방류했고요. 올해 20-30만 마리를 더 동해의 품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도화새우 자원량 자체가 지금 계속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어린 도화새우를 20에서 30만 마리씩 인공 종자 생산해서 지금 자원 회복을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정성껏 키운 어린 도화새우를 광활한 동해로 떠나보내는데요. 환경 적응력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수심 50m 이하의 암초지대에 방류하게 됩니다. 이후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갈 힘이 생기면 성장 단계에 따라 서식하기 좋은 해역으로 이동하며 동해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수심 300m 이상 수온 4도씨 정도 저수온에 서식하는 독도새우의 서식환경 특성상 성장이 매우 느린 것이 특징으로 이런 독도새우류 남획 시 자원 재생산 및 자원량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자원 보존을 위해 종자 방류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패류 한 종류의 인공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자원화하기까지는 평균 10여 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뚝심 있는 노력과 열정이 동해를 동해답게 지켜갑니다. 그리고 동해는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동해의 숨은 진주, 마린머드처럼 말이죠. 동해 마린머드는 수심 약 200m 깊이 해저에 쌓여 있는 머드를 말합니다. 이 마린머드가 양리적 효능을 갖도록 해수 나온 전수 또는 염지하수 등과 오랜 시간 동안 반응시켜서 숙성시킨 것을 마린펠로이드라고 합니다. 마린머드가 한약의 재료라고 한다면 마린펠로이드는 물을 넣고 끓여서 우려낸 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20년부터 마린머드를 주목하고 원료 탐사와 시료 채취, 그리고 기본적인 특성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북 동해안의 후포분지 일대에 질 좋은 마린머드가 대량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동해의 마린머드는 입자가 세밀하고 점토 함량이 높아 산업적 가치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포분지 내에 약 동서로 10km, 남북으로 60km의 범위에 마린머드가 분포하고 있고 약 30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해 마린머드는 평균 약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머드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자를 곱고 균질하게 만드는 공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희 동해 마린머드는 이 공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이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포 분진의 수중암초인 왕돌초가 심해로 쓸려가는 퇴적물의 이동을 막아서 고온 입자의 머드가 대량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데요. 만년 이상 쌓이고 숙성된 마린 머드가 이제 신해양 산업으로 재탄생하려 합니다. 5년째 이어진 동해 마린머드 연구는 현재 국내 화장품법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제공정 개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용과 의약품에서 식품과 테라피까지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해양 머드. 그렇기에 동해 마린머드는 경북 동해안의 강력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백이나 주름, 보습, 항염, 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 보습과 주름 개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능성 물질보다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카로티노이드의 생산 능력이 우수한 미생물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원료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나 미국, 중국에 원료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구 단계에서 이제 산업화 단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동해 마린머드를 한 번에 대량으로 채취를 하고 보관하고 원료화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공재인 동해 마린머드를 산업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탁 트인 바다와 경쾌한 파도는 왠지 모를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어업인들의 구슬땀의 현장인 동시에 낭만과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죠. 시대가 바뀌면서 해양관광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의미 있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해양관광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설 인프라 조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이라든지 해양치유센터 조성 이렇게 좀 단순한 인프라 조성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해양레저 관광 정책이 과연 이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을까가 의문이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좀 통해서 해양관광 관련 업종 매출액을 한번 분석을 해본 바 있습니다. 41조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MZ세대, 흔히 말하는 20, 30대의 소비 비중이 25%, 1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좀 해양레저 관광 산업에서 주요 소비층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의 주역으로 떠오른 MZ세대. 그들의 취향을 얼마나 충족하느냐가 해양 관광 산업의 승패를 가른다는데요. MZ세대의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그 비결을 배워야겠습니다. 유명해서 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왔어요. 제가 이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사실은. 네, 일단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제주도에 방문하면 무조건 한 번쯤은 들려야 되는 코스로 이제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SNS에서도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거라서 되게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무조건 크고 화려해야지만 소비자의 눈길을 끌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얼핏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곳은 줄을 서서라도 경험하고 싶은 특별한 매력을 갖췄다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이 통한 걸까요? 저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타깃이 어떤 사람인가를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20, 30대 여성을 기반으로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점차 이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뛰어난 맛과 깜찍한 캐릭터로 MZ세대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한 이곳의 진짜 주역은 다름 아닌 우뭇가사리입니다.
납작한 실 모양을 한 우뭇가사리는 해조류의 일종으로 여름철 임금님도 즐겨 먹었다는 우무묵의 재료이기도 한데요. 탱글탱글한 식감을 가진 우뭇가사리의 특징을 살려 푸딩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우뭇가사리 중 90% 정도 이상이 제주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활용되는 걸 봤을 때 거의 묵 정도로 활용이 되고 일본이나 미국의 수출에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녀노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다가 우뭇가사리로 푸딩,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푸딩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우뭇가사리는 제주 해녀들의 연간 소득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러니 우뭇가사리로 만든 푸딩은 해녀와의 상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바탕엔 귀한 인연이 스며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에 이주한 지가 한 12년에서 13년 정도가 됐어요. 직업보다 먼저 선택을 했던 게 해녀학교를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액티비티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와, 해녀랑 아주 뿔소라를 딸 수 있다니, 잠수를 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누구는 할 수 없는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제주 해녀의 가치라든가 제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던 거죠.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제주 해녀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뭇가사리를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2년간 해녀학교를 다니며 느끼고 체험한 제주 해녀 문화의 정서와 가치를 창업으로 연결한 건데요. 우뭇가사리를 재료로 만든 디저트 푸딩뿐만 아니라 비누와 화장품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의 큰 자산인 우뭇가사리에 다채로운 색을 입히며 크고 멋진 목표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이익과 가치가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주와 그리고 제주 해녀와 상생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최종적인 목표는 제주도라는 이 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우뭇가사리로 만든 상품들은 오직 이곳만의 차별화된 제주의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전해줍니다. 맛있는 디저트에 담긴 숨은 가치, 누구나 반할만 하겠죠. 우뭇가사리라는 자체를 이제 타지 사람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제 해녀분들이 직접 따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걸 알고 나서 푸딩을 만든다고 알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궁금해서 많이 먹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행이 또 기억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스토리 따라가는 게 또 그 맛이 있거든요. 그냥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지역을 또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지역구를 살리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일이라고 봐요. 저희가 이제 선행연구 분석과 설문조사를 비교 분석했을 때 MZ세대의 소비 특징이 가치 소비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로컬 지향 소비,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대도시권의 여성 MZ세대들의 소비 활동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사전에 예약하는 활동도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제주가 아니라 로컬로서의 제주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핫플레이스를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업한장 창고로 방치되던 이곳은 이제 제주의 투박하고 정겨운 손맛을 찐하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실제 종달리 해녀분들이 이제 종달리에서 잡아온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된 퓨전 요리가 아니라 정말 제주식의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녀 셰프들의 손맛으로 이제 나오는 진짜 제주식 음식이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의 특별함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우리는 집에서 하듯이 여기 와가지고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손님들이요 맛있게 먹어주고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도 좋고요 뿌듯해요. 네. 제주공항에서 1시간 이상은 달려와야 하는 이 작은 마을에 그것도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가게. 굳이 이 먼 곳까지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맛집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만은 아닐 겁니다. 오로지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해녀들과의 친밀하고도 다정한 교류 때문이죠. 저는 여기 해녀분이 직접 공연을 하시고 잡으신 해산물로 요리를 해주신다는 거에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더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해녀를 주제로 한 극장형 레스토랑입니다. 저는 종달리에 사는 김춘옥이에요. 예쁜 춘애 춘옥 예쁜 춘옥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줄 아냐. 또 욕심 부리는구냐. 잘 살았죠. 그때 내가 잘 살아줘서 지금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이 딸도 공부 잘 시켜주고 자기를 정말로 고맙다. 저희 공연의 실제 주인공 해녀분은 이제 종달리에서 70년 이상 물질 해오신 87세 김춘옥 해녀님이신데요. 해녀분들 평균 연령이 7, 80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지금 아기 해녀가 있는데요. 58세, 15년, 20년 뒤면 아마도 저희 마을에서는 해녀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 해녀분들이 스스로 자긍심도 느끼고요. 또 관객분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아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억적같이 일궈온 해녀들의 삶. 그 뜨거웠던 인생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는데요. 제주 여행에서 이보다 더 찐한 추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이런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아빠, 엄마 꼭 생전에 보세요. 그런데 와서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잡초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는 해녀들의 근성이랄까? 나도 저런 것은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끝까지 참 좋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이제 로컬이 약간 대세잖아요. 조금 더 로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지점을 좀 많이 빠르게 연결을 해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관객분들이 그냥 진심으로 할머니 건강하세요, 또 올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때 진짜 좀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좀 뿌듯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진심이 통하는 공간이라서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바다가 허락해주는 만큼만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바다와 더불어 사는 것이 해녀의 삶입니다. 이런 제주의 소중한 유산인 해녀의 정신과 문화를 음식과 공연에 담아 육지 손님들에게 전한 것 외에도 고령의 해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는 곳. 앞으로 해양 레저 관광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공존, 상생, 저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녀분들이 정말 우리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방식, 정말 이렇게 제주가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건 그 공존과 상생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해녀들의 정신을 좀 이어나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어쩌면 바다는
그 안에 넘실대는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많이 캐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경북 동해안에도 새로운 바다의 이야기를 그려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걸음 속도와 방향으로 동해를 누비는 이들. 영덕 뚜벅이 마을의 멋진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저희 영덕 뚜벅이 마을은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책, 등산, 트레킹 등 말 그대로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여 행위적으로 함께 취향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는 요즘에 도시의 사람들이 바쁘게 달리는 속도로 살지 않습니까? 시속 10km.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뛰다가 걸으면 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걷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사는 것, 지역에서 사는 것, 시골에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걷는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이다. 그런 청년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느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영덕은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대도시로 빠져나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다른 꿈을 펼치기 위해 찾아왔다는 별난 청년들. 대체 무엇에 끌려 영덕으로 왔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영덕을 뚜벅이 마을의 장소로 골랐던 이유는 영덕의 해파랑길 코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인 영덕 블루로드라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거든요. 근데 이 트레킹 코스가 어찌 보면 2014년 정도쯤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바닷길이 정말 예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짧은 코스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만의 이제 트레일 코스를 만들었고요. 영덕하면 많은 분들이 대게를 떠올리지만 청년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해안 둘레길이었습니다.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여 그들만의 트레킹 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외지에서 온 트레킹 참가자들은 느긋한 발걸음으로 영덕의 참맛을 음미하게 되죠. 이런 걸음들이 모이고 모이면 대한민국 최초의 트레킹 거점 마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대도시는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여기는 그 유행보다는 조금 더 그 지역에서 뽑아낼 수 있는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경험할 수 있고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나와 아예 연고가 없는 지역에 와서 힐링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이 공간에서 그런 나의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와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나름대로 MZ세대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뚜벅이 마을! 단순한 일회성 여행이 아니라 지역을 깊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영덕과 여행객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일. 뚜벅이 마을의 청년들은 점점 쇠퇴하는 우리 어촌에 어떤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제일 단순한 거는 청년들이 도전을 하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도전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된다면 결국에 순환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순환이 있으려면은 조금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매력적인 것을 먹을 거든 볼거리든 즐길 거리든 이런 것들로 로컬을 브랜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안 지역에 많은 인프라가 기조성되어 있으니 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물론 국가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략을 마련한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차별적인 그런 컨텐츠를 지역의 로컬에 계시는 전문가들 그리고 로컬에 있는 그 기업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바다. 동해는 대전환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명태묘 오징어를 배 한가득 싣고 만성가를 불렀던 그 시절 동해의 풍경을 더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어자원을 육성하고 마린머드처럼 해양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 산업으로 연결하고 젊은 감각으로 동해안 관광의 변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 이를 통해 지금 동해는 근사한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맞춰 새로운 돌파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찾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반도 동쪽을 지켜온 바다 동해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바다 동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